그것은 7월의 어느 점심시간이었다. 우리 학교는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다. 폭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났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회색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다. 5층 끝 교실인 우리 반은 특히 더 오래되어 보였다. 창문틀은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오래된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민수는 항상 TV맨 앞자리에 앉았다. 예민한 성격 탓에 뒷자리는 불안하다며 늘 앞자리만 고집했다. 쉬는 시간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민수 자리로 모였다. 그 자리가 교실에서 가장 밝았고 민수가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됐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돌아와 민수 책상 주변에 둘러앉았다. 여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교실은 서늘했다. 민수는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야, 나 너무 졸려. 5분만 자고 깨워줘.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책상에 엎드렸다. 펼쳐진 노트 위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계속 떠들었다. 지훈이의 농담에 웃고 수진이가 가져온 과자를 나눠 먹었다. 민수는 그 소란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민수의 몸이 갑자기 부르르 떨렸다. 마치 누군가 등을 세게 친 것처럼 크게 격렬하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렸다. 야, 민수 자다가 경기하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수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아니, 일으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민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강제로 들어올린 것 같았다. 민수의 목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다. 그리고 민수는 펜을 집었다. 아니, 펜이 민수의 손을 조종했다고 해야 할까?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목은 이상한 각도로 휘어져 있었다. 펜 끝이 노트를 향했다. 극적, 극적, 극적.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강하게 눌러졌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파였다. 민수의 손은 경련하듯 움직였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향해 손을 뻗듯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민수는 다시 쓰러졌다. 아니, 쓰러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민수의 뒤통수를 확 잡아 책상에 내리쳤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수의 이마가 책상에 부딪혔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야, 민수야? 대답이 없었다.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았다. 폭도에서 떠드는 아이들 목소리도, 운동장에서 들리던 함성도 모든 것이 솜으로 막은 것처럼 먹먹했다. 수진이가 먼저 노트를 들춰봤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노트에는 글자가 있었다. 깨워줘. 세 글자였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의 글씨가 아니었다. 평소 민수는 또박또박 정갈하게 글씨를 썼다. 하지만 노트에 새겨진 그 세 글자는 달랐다. 펜을 너무 세게 눌러 종이가 찢어질 듯 패여 있었다. 획마다 떨림이 있었다. 마지막 어는 선이 길게 늘어져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글자 주변으로 잉크가 번져 핏자국처럼 보였다. 더 끔찍한 건 글자 위로 땀방울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민수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이 깨자 위에 맺혀 있었다. 차가운 땀이었다. 야, 민수야. 우리는 민수를 흔들었다. 어깨를 잡고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민수는 깨어나지 않았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수야. 제발. 지훈이가 민수의 뺨을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렸을 때 민수의 눈이 떠졌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의 눈이 아니었다. 동공이 풀려 있었다. 초점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인형의 유리구슬 같은 눈이었다. 민수는 우리를 보지 않았다. 창문을 보고 있었다. 더 정확히는 창문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다.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비명을 지른 사람처럼.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위 눌렸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웠어. 7월인데 겨울처럼 추웠어. 민수는 창문을 가리켰다. 그 순간 우리는 느꼈다. 창문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을.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였어. 그래서 눈을 떴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창문에 여자가 있었어. 우리는 동시에 창문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5층인데 창문 유리에 손자국이 있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마치 누군가 밖에서 유리를 짚고 있었던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쳤어. 처음엔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어. 눈도 코도 입도. 매끈한 살덩이만 있었어.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는데 민수의 손이 떨렸다. 입이 너무 컸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왔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내 등에 올라탔어. 민수는 자신의 등을 만졌다. 교복 위로도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민수의 등을 확인했다. 교복을 걷어 올렸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민수의 등에는 손자국이 있었다. 붉게 멍든 손자국이. 하지만 이상했다. 손가락이 너무 길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귀에 속삭였어. 일어나고 싶어? 라고. 그러면서 창문을 가리키는 거야. 저기로 나랑 같이 가면 일어나게 해줄게라고. 민수는 창문을 봤다. 우리도 봤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5층이었다. 떨어지면 죽는 높이였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어. 펜을 잡고 너희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민수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글자를 쓰는데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았어. 누가 내 손을 잡고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 그리고 글자를 다 쓰자마자 민수는 자신의 뒤통수를 만졌다. 등에 타고 있던 그게 내 머리를 확 눌렀어. 책상에 박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 그때 너희가 깨웠어. 침묵이 흘렀다. 너희가 조금만 늦었으면. 민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민수는 창문으로 걸어갔을 것이다. 5층 창문 밖으로. 그날 이후 민수의 자리는 바뀌었다. 창문에서 가장 먼 폭도 쪽으로.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가끔 아무도 없는 5층 폭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알게 됐다. 20년 전 이 학교 5층에서 여학생 한 명이 창문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빨간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여학생이 떨어진 창문이 바로 민수가 앉았던 자리 옆 창문이었다고. 민수의 노트는 아직도 내 책상 서랍에 있다. 그날 찢어진 페이지를 가끔 꺼내볼 때마다 섬뜩함이 온다. 깨워줘. 그 세 글자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부르는 초대장이었을까? 새벽 2시. 형은 비틀거리며 언덕길 입구에 섰다. 군 복무 중 얻은 소중한 휴가였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다. 도심의 모텔에서 자고 가도 됐지만 하루라도 아까운 휴가였다. 집에서 자고 싶었다. 언덕은 가파랐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귀신 고갯길이라 불렀다. 가로등 하나 없는 이 길을 밤에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형은 신경 쓰지 않았다. 술 기운이 두려움을 덮었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구름이 자꾸 달을 가렸다. 빛이 있다가도 갑자기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했다. 언덕 양옆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걱거렸다. 형은 중얼거리며 걸었다. 집에 가자.
빨리 가자. 술에 취한 걸음은 느렸다. 언덕은 생각보다 길었다. 5분쯤 올라갔을까? 형의 발걸음이 멈췄다. 언덕 중턱에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길 한가운데 정확히 형이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긴 머리가 늘어져 있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형은 걸음을 늦췄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형 쪽으로 향한 채 그저 서 있었다. 형이 다가가도 비켜주지 않았다. 형은 술 기운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계속 올라갔다. 3m, 2m, 1m. 형은 여자 앞에 섰다. 비켜주세요. 대답이 없었다. 형은 여자의 얼굴을 봤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여자는 형을 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지그시 눈을 깜빡이지 않고 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술 기운이 조금 깨는 기분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산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형은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때 형은 문득 생각났다. 군대에서 선임이 해준 이야기가 귀신과 마주치면 절대 눈을 피하면 안 된다. 기싸움에서 지는 순간 영혼이 빨려 들어간다. 형은 이를 악물었다. 술 기운을 끌어올렸다. 야, 쳐다보지 말라고. 형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다.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가 퍼져나갔다. 여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사진처럼, 아니 마네킹처럼 그저 형을 응시할 뿐이었다. 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야, 들리냐고. 형이 다시 소리쳤다. 이번엔 더 크게. 목청이 찢어질 듯 크게.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구름이 걷혔다. 달빛이 쏟아졌다. 그 순간 형은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 창백했다. 피 한 방울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눈은 형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마치 허공을 보는 것 같았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그리고 표정이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무표정. 아니,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얼어붙은 것처럼. 형은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로 뭔가에 끌려갈 것 같았다. 형은 이를 악물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비켜. 형의 손이 여자의 뺨을 향했다. 탁! 손바닥이 뺨에 닿았다. 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운 게 아니었다. 시체처럼 차가웠다.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 빠져나간 지 오래인 그런 차가움. 피부는 축축했다. 땀이 아니었다. 이슬도 아니었다. 뭔가 끈적한 것이 손에 묻었다. 그리고 무반응이었다. 사람의 뺨을 때리면 고개가 돌아가거나 몸이 흔들리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치 벽을 때린 것처럼. 아니, 벽도 울림이라도 있다. 여자는 완전히 무반응이었다. 고개도 돌아가지 않았다. 몸도 흔들리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형을 바라볼 뿐이었다. 형은 또 때렸다. 탁, 탁, 탁. 3번, 4번, 5번. 형의 손바닥이 뺨을 후려쳤다.
여자의 머리가 흔들려야 했다. 비명을 질러야 했다. 쓰러져야 했다.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박힌 말뚝처럼, 바위처럼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형의 손에서 피가 났다. 너무 세게 때려서 손바닥이 찢어졌다. 하지만 여자의 뺨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그때였다. 여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인 게 아니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게 1mm씩 웃고 있었다. 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술이 완전히 깨버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이상한 미소를 지은 채 형은 돌아서서 뛰었다. 언덕을 미친 듯이 올라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돌아보는 순간 그 여자가 바로 뒤에 서 있을 것 같았다. 그 표정 없는 얼굴로, 그 차가운 몸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까지만. 형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잠갔다. 모든 창문을 확인하고 커튼을 쳤다. 불을 다 켰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가 보였다. 표정 없는 얼굴, 초점 없는 눈,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는 입꼬리. 형은 새벽 내내 불을 켜놓고 깨어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형은 피곤했지만 시내로 나가야 했다. 휴가가 아까웠다. 하지만 그 언덕을 다시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괜찮아. 낮이잖아. 낮엔 괜찮을 거야. 형은 자신을 다독이며 언덕으로 향했다. 해가 떠 있었다. 어젯밤의 그 으스스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평범한 산길이었다. 형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그리고 어젯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형은 멈춰 섰다. 경찰차들이 있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큰 나무 앞에 흰 천이 덮여 있었다. 형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나무. 어젯밤 그 여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옆에 있는 나무. 고목이었다. 굵은 가지가 길 쪽으로 뻗어 있었다. 형은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 어젯밤에 여자 한 분이 저기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희도 처음엔 단순 자살로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신의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어요. 형의 심장이 멈췄다. 양쪽 뺨에 손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후에 생긴 자국이라 자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누가 시신을 때렸는지 아니면 나뭇가지에 부딪힌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어젯밤 여자의 뺨을 때렸던 그 손이. 형은 손바닥을 봤다. 손바닥에는 찰과상이 있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형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때 형은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천천히 지그시. 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돌아보는 순간 그 여자가 서 있을 것 같았다. 그 표정 없는 얼굴로, 그 차가운 미소로.